근데 뭐 홍준표 전 지사는 아예 그냥 뭐 당권 도전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갖고 미국 가서 SNS로 적시 다 하고 있어. 홍트럼프라며요. 그 안에 SNS에 있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 많아요. 어떻게 틀린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맞는 말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 행위가 과연 이 옳은 행위냐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했으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야죠. 나는 뭐 때문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나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겠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피곤하게 해드린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사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집에 가야죠. 그거는 변호사님 스타일이고요. 아니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서 떨어져서 왔을 때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낙선한 후보 중에 유승민 의원은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자는 이게 다 얘기잖아요. 색깔이 다른데요. 근데 거기는 나올 사람이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상황을 정리해 보면 홍준표 전 지사는 자기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굳어진 선언했고, 상태고 예,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은 출마 여부를 상황 고민하는 두고 있고, 상황이고 유승민 의원은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했는데 의원들이 하라고. 왜 백의종군 하냐고 당대표 하라고 그러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은 원래 당대표야 지금도 당대표고 네네. 거기는 되게 안정돼 거긴 뭐 있거든요. 됐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세 당이 다 지금 대선 이후에 당 지도부를 누구를 세울 거냐를 둘러싸고 내홍 네. 또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당에서 원래 당선을 사실 목표로 했다기보다 10%의 득표가 네네네. 목표였으니까 당 지지율을 인정을 올리고, 합니다. 네, 목표였죠. 최종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처음에 대통령 경선하기 전부터 나는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를 꼭 하고 물러나서 생업으로 돌아가면 되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절대 무시를 해야 됩니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유력하지 않아요? 유력한 게 아니라 지금 추대론이 나오고 있고 그게 확실해요. 추대론이요? 예, 지금 친박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 홍준표 추대론에 이제 반항을 할 사람이 이제 친박이잖아요. 네. 1친박, 2 친박이 겹불 쬐던 준친박. 옛날에 겹박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겹불째는 친박. 네. 어쨌든 이 친박들은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콱 밀고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치 뭐 보이니까 별로 안 집단지원 체제로 아하. 설적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뭐 한 5명 같으면 거기 한 2석이라도 네. 끼어들면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홍문종이라도 예. 이런 분들 이제 뭐 네.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가 딱 브레이크를 걸죠. 헛소리 하지 마라. 예, 설득는 소리. 지금 문재인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힘 있는 야당을 하려면 스트롱맨이 있어야 돼. 단일제도 체제여야 된다. 스트롱맨이라 돼 당대표가. 그러니까 과거에 YS나 DJ의 역할 같은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친박이 아닌 이제 준친박들, 예, 정진석 전 원내대표. 이 양반은 좀 살짝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친박에 반대되는 이 사람들하고 이게 하면 이 숫자가 대충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무택 원내대표는 막 오늘 난 연말까지 재임 원내대표로도 하고 마치겠다. 어쨌든 근데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유력하고 그러면 저기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당내에서 큰 경쟁자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이제 호남의 동교동계와 가까운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그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막 그 둘이는 좀 물러나니까 좀 쉬거나 은퇴하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야당 그 당대표들하고 어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 그 분위기로 또 나오면 머리 아플 거잖아요. 아 그래도 어때요? 그 토론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러는데 미원정 고원정 들었는데 좋죠 뭐 저는 나쁠 거 없다고 보고요. 네. 바른정당 네네네. 그 뭐 김무성 의원도 있지 않냐 당대표로. 근데 김무성 의원은 NBA로 진출해야 돼요. 고난도 기술을 이렇게 했어요. 했잖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업종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 좀 어렵지 않나? 그게 그 명칭이 뭐였지? 노룩패스요. 노룩 패스. 노룩. 농구에서 이제 그 가드들이 예, 이제 뭐 보지 않고 타이란다는 거 아니야, 그냥. 평소에 보좌관과 대표관에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래 딱 가면 딱 밀고 쫙 나가잖아. 이게 미국의 방송에 엄청나게 탔거든요. 네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The South Korean politician was arriving at an airport yesterday. Here he comes with the yellow things. Hey, Leif, you get it, dude. I don't want you. 이 미국 방송에 타서 이 바람에 우리나라 말들이 유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행한 단어가 갑질. 갑질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거의 메인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옛날에 뭐 조연아 뭐 땅콩 예, 꼴찌 이걸 하나의 갑질로 본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패러디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농구계 스카우트 제의 때문에 당대표 출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요즘은 진짜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 때문에 갑자기 막 이미지가 막 이렇게 추락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정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요번에 해봤습니다. 항상 보여주면 이미지가 추락할 일이 없어요. 이거 평소에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평소에 늘 안 그런 처럼 행동하다가 순간적으로 평소에 버릇이 딱 하면 나와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참 욕을 지금 계속 이제 먹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닌가 알겠다. 싶은데. 아 이제 알겠다.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리턴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여튼 대중들로부터 이제 혼들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수상학이라든가 관상학 책에 보면 운명이라는 것과 숙명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네. 숙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운명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이게 거? 운명을 개척한다. 네네네. 이분들 스스로 운명을 그렇게 개척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근데 예. 저는 네. 욕을 먹는 게 예.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자연에 보면 철새가 많잖아요. 네. 정치권에도 우리가 철새를 1, 2년 본 게 예,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매번 뭐 유독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여름 철새는 봄에 와서 가을에 떠나요. 네. 겨울 철새는 가을에 와서 봄에 떠나요. 네. 이분들은 봄에 와서 봄에 떠났어요. 그 봄이 다 가기 전에. 이런 철새 봤어요? 계절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철새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거야. 아니, 철새는 6개월. 예, 어쨌든 그런데 내가 하나 여기서 참 짚고 갑시다. 자기가 떠나서 할 때는 새누리당은 반성도 안 하는 집단이다, 문제 있다. 자기가 여기서 이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하면서 이 춤도 막 추고 막 이랬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민피용 정당이었다. 도피용, 민피용이라는 데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철새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저렇게 카멜레온 같은 철새 봤어요? 지 몸에 색깔 막 바꿔가는 그런 철새 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전직교 이제 동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이 좋지를 않다라는 네,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치를 할 때 자기 신념과 정책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살길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철새 중에서 정말 이런 치사한 철새는 처음 봤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심지어 독수리 오영재 그랬잖아요. 독수리는 철새가 아니거든. 네. 김영춘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도 있었고. 다 괜찮은 의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사이한테 철새는 얘기 안 되잖아요. 자기 신념에 맞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따랐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그 판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와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텃새화가 된 거예요. 와서 오래돼서 그런가? 예, 텃새가 됐어요. 그때도 연안해죠.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라 그랬거든. 근데 그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가면 좀 그래도 낫지 않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 먹는데 좀 그러니까 다시 가면 그래도 또 그나마 다시 간 분 한 분이 욕을 많이 안 먹고 있죠. 다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그분은 다시 간 게 아니라 날아가려다가 그러니까요. 푸르릉 하다가 푸르릉 또 이리로 간 거예요. 민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가 자기 지역구니까 네네. 사실은 다른 정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에 있으나 자기만 정치 잘하면 큰 타격은 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분이 날아가 버리면서는 교섭 단체도 안 되고 돈도 국고보조금 화표를 들여버리고 몇 분의 1로 줘.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바른정당에서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영실 의원이 아닌가 이 생각됩니다. 공이 큰 분이. 예, 핵심 당사자니까. 그거 다시는 날아갈 일도 없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특수활동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2월 9일 날 이렇게 뭐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도 그동안 쓴 게 5월 9일 전까지 쓴 게 뭐 35억이다. 그 청와대 거? 예,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160억인데 127인가 이래 남아 있었죠. 네, 그래서 120원쯤. 예, 35억을 썼다. 예. 근데 이게 뭐 누가 썼는지 이건데 예. 이건 이미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 며칠 전부터 보도되고 알려지기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월급처럼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산이 다 됐잖아요. 나 보니까 그 돈이 거의 한 30만 몇 억. 그런데도 계속 이걸 언론에 다른 식으로 흘리는 거나 거꾸로 문제있다고 봐요. 그걸 좀 자세히 아니, 뭔가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 지시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돈도 있었지만 청와대 직원들에게 뭐 수석비서관들, 그다음 비서관들, 행정관들 직급에 따라서 다 지급이 됐던 모양이에요. 월급처럼.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갖고 줄여서 그걸 줄이겠다. 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쓰겠다 네네네. 이러니까 당장 그게 이번 날부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월급이 줄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청와대에 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뭐 30억을 썼다면 권한에 징계된 분이 왜 그 돈을 썼느냐고 난리를 쳤겠지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라고. 예, 이미 알려져가 있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 162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네, 올해. 이제 네. 특수활동비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관장 사항이에요. 전액이다. 근데 그동안에 청와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수석들이 판공비가, 업무 추진비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얻어먹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사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개인 돈이 있는 비서관들은 또 괜찮은데 삶이 빠듯한 네, 비서관들 경우에는 사람 만나는 걸 꺼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천원 마시고. 그리고 청와대 일이 힘들어요. 겨울에 새벽 6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침에 그 청와대 분수대 앞에 저희가 새벽 회의하러 가보면 두꺼운 외투들을 둘러쓰고 그 분수대 앞에 정말 남극의 펭귄 떼처럼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어요. 아직 어두운데. 그러니까 일은 많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부족하고 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는 더 그렇게 됐는데 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정 몫을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배정을 해준 거예요. 네네. 대통령 참모들이 수당으로 나누어 가진 돈을 빼더라도 2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에게 4개월 동안 지급된 돈은 5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사용한 35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의 용처를 여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인수위가 없으니까 국정기획 자문회에서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 보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창조경제는 폐기로 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다. 이제 일단 보고 취사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시우내고 양대지. 작년에 이제 그 양대지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국정기획자문회의. 그 요새 너무 목이 힘을 주는데. 그죠? 예. 목이 너무 힘을 줘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활동 기간이 50일인가 그렇죠. 예. 한 5년쯤 그 활동 기간이 있는 것처럼 목에 힘을 너무 줘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재밌는 게 청와대는 이제 이미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 업무 지시도 나오고 있고 인사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인수위를 대신해서 이 만들어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네. 여기서 부처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옛날 같으면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끝나면 뉴스가 막 생산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뭘 하고 싶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 하나가 이제 16개 시도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게 네. 있었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벤처 인큐베이팅 같은 거 이제 출산까지는 도와줬단 말이에요. 양육까지는 몰라도. 근데 네네. 그 월세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공간도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기도 이용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혁신센터를 폐지해버리면 저버리면 또, 예, 그렇죠. 이 사람들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살릴 거 살리고. 창조경제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폐기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네네.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놨던 조직과 기구 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건 그 사업들을 전 정부가 하던 거라고 해서 다 깔아뭉개면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엄청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그 브랜드는 뭐 바꿀 수는 있을지 있겠지만 몰라도 뭐 그 사업 내용 예, 중에서 네네, 예. 살려나가야 될 것들이 예.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이게. 브랜드도 당연한 거죠, 이거 뭐. 것 같지 않던데. 브랜드도요? 필요하면 그대로 창조경제는 맞는 예,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예, 근데 뭔지 내용이 없어서 나는, 그렇지. 나는 아직도 창조경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창조경제로는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번영하는 지역에는 번영하는 이유가 있고 쇠락하는 지역은 쇠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지역이 창조적 도시들인데 저는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뭔지는 아무도 정확히 설명을 못했는데 창조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창의성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센터 만드는 이유가요. 네. 청년 일자리, 양질이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었잖아요. 이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년 창업 얘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해준 거예요. 마치 청년 창업만 하면 빌 게이츠가 한 수천 명이 나올 것처럼 청년 창업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창조 경제 혁신센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취지는 그런데 좋죠. 지금 청년 창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궤대에 오르는 게 100개 중에 1개가 나오는 게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는요, 작은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이미 기업 수준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살릴 부분을 살려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부처들의 태도가 제각각이래요. 어떤 부처는 해오던 대로 보고하는 부처도 있고 어떤 부처는 안면 싹 바꾸고 예전에 하던 거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보고하는 부처도 있대요. 정말 재빠르게 변신하는 부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통일부예요. 전 정부 색깔 지우기. 통일부 고위 관료들의 태도 변화를 보고 그래 충격받았어요. 민간단체 대북 접촉을 이제 승인을 처음으로 했죠. 대북 민관 교류 앞으로 허용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라리아 약하고 에프킬라 수분균 씨를 차를 보여주는데 태도가 완전 카멜레온이야. 그러니까 싹 색깔이 바뀌어. 헌 장관이 헌 태도를 보이는 부처도 있고 헌 장관이지만 쇠 태도를 보이는 부처도 있는데 아니 그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니 근데 무려 공직자가 그런 카멜레온이라는 게 아부 아니면 아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 가보세요. 딱 바꾸는 사람이 좋아 아니 보이지. 근데 그대로 버팅기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노동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냐 하면 정규직 채용하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비정규직 쓰는 거다. 고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야 된다. 이 법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안 되니까 국회에서 지침으로 법에 어긋나는 걸 했어요. 그게 이제 양대 지침인데 일반 해고, 저성과자. 그러니까 너 저성과자야. 저기 가서 뭐 새로 교육받고 새로 해봐. 그러고 와서 받고 와서 새로 하는데 너 그래도 저성과자야. 너 나가. 이거를 열어주겠다는 거 일반 해고. 제가 아는 그 PD도 저 성과자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못하면 자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일반 해고, 쉬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면 원래는 취업규칙을 바꿔야 돼요. 근데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돼. 노동자들의 동의를.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동의 안 받아도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옳은 거면 안 바꿔 해도 돼. 이게 두 번째 지침이에요. 이른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지침. 이 두 가지는 노동부가 이미 손들었어요.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거 폐지하는 걸로. 이게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또 다루기도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거 아마 뭐 동의하실 거예요. 이 노동의 경직성, 유연성 이 문제하고 이중규직을 얼마나 줄이느냐. 네네네.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사회 안전망을 얼마나 갖추느냐. 이 문제는 직접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렇죠. 가령 돼 있죠. 해고가 굉장히 어렵고 하면
비정규직을 기업주로서 선호하지 정의까지 그렇죠. 보장을 해줘야 네. 되는 정규직을 선호를 하기가 만무하잖아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가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그 비정규직 제로화 이 얘기했잖아요. 공공부문.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만개를 정규직화 이렇게 했잖아요. 좀 오늘 또 좀 다른 기업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공기업들을 이제 중심으로. 예. 비정규직 제로화 이렇게 딱 그 표시가 되니까 이제 공공 부분은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을 눈치껏 이제 정규직화 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이러니까 이제 경총 부회장이 한마디 했어요. 지금 정경련은 이제 사이 그 재계를 대표는 못 합니다. 그렇죠. 의혹 그룹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삼성이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예. 이래 놓으니까 정경련 대신에 한국경제총협회 경총이 지금 재계를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부회장이 한마디 했어요. 이게 참, 적용하는데 보기보다 어려운 것이고,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기업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김진표 위원장, 박광훈 대변인. 예.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망치로 한 대씩 때렸어요. 아니, 말로 했죠. 무슨 망치로 때렸어요. 아니, 반성하지 않고 편협하다. 반성 없고 편협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정규직 하면,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대기업은 조금 걸려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파견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크지만은 나머지는 가령 삼성 같으면 비정규직이라면 진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 아니에요, 삼성도. 아니요. 삼성도 이미요. 비정규직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 640만에서 870만까지 다양하죠. 시각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원이 한 행동은요. 비정규직이 거의 다 대기업이 책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만약에 민간 부분에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난리 납니다.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중소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들, 가령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전부 다 비정규직 앞으로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한다면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변호사님, 지금 통계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을까 이렇게 보면 현대자동차에 파견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현대, 기아 대기업 소속이 아니고 거기 파견 사내 하청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속이라고요. 거기 사내 하청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2만 명씩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동이오토인가요? 그 자동차 회사는 정규직이 한 명도 없어요, 생산 현장에. 우리가 그런 제도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랍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인 걸 누가 반대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정규직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현재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 제도뿐 아니라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하는데 정규직이 같이 막 그건 노동조합을 같이 안 하겠다는 시위도 거죠. 하고 왜 같이 안 하려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서 이 파일 한정대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다 직접 고용하면 다 같은 노조원이 자동적으로 돼요. 보세요. 구청에서 청소 업무를 외주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쓰레기를 치우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구청 소속이 아니고 용역업체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그게. 청소용으로 다시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니, 온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 하고 있는 구청도 많잖아요. 예. 서울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많이 없었어요, 지금. 아니죠. 구청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청소용역뿐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걸 이 어떻게 해야 아웃소싱을 왜 하는데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산은 한정이 돼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정의를 다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게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꼭 공무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3의 해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일부 구청에서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용역업체에 소속돼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협동조합을 만들게 했어요. 용역회사에 청소 용역을 주는 비용보다 환경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청하고 직접 계약을 하니까 예산 지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하는 게 중간 착취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의 중간 착취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제 다양한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거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운전기사 있잖아요.
이제 운전기사를 다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다 파견받아요. 방송도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가령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뭐 운전기사가 쉴 때도 있고 다른 분이 또 쉬는 날을 오고 하는 이런 편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운전기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운전기사도 계속 호봉에 올라가야 되고 어쩌면 거기 관리하는 운전기사 관리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저런 게 어려우시니까 운전기사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아웃소싱을 한단 예,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앞으로 다 없애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 임원차 운전기사들도 늘 필요한 직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늘 필요한 업무에 지금 파견을 받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의 돈벌이를 지고지선한 가치로 인정을 해주고 모든 규제를 다 없애서 다 파견받을 수 있고 비정규화를 가능하도록 열어주면 기업들이 자기만 돈 벌면 그만이에요. 이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돈을 최고로 치는 문화예요.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웃소싱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구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난 40년간 전 세계가 비인간화됐어요. 아웃소싱은 좀 더 비인간이다. 이건 너무 그 이상한 일반하고. 변호사님, 현실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